하겠습니다. 먼저 인하대 김종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다음과 같은 주제,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를 위한 녹색 금융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하대 김종대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얘기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중요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좀 긴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간이 20분밖에 안 된다는 걸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1시간형으로 맞춰왔거든요. 1시간을 20분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이걸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두 사람이 발제인데 이제 우리 이학경 대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실 거고요. 저는 이제 사실 20분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디테일은 거의 얘기를 못하고 한 절반 정도는 그러니까 이 크리티컬 이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나머지 한 절반은 화두를 던지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뒤에 토론도 있고 Q&A도 있으니까 그때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가능하면 그때 좀 얘기를 많이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시간을 좀 맞추기 위해서요. 제목은 지금 금융에다가 맞추었는데요. 사실은 이 주제로 보면 꼭 금융뿐만 아니라 시작은 ESG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규제, 공시 이런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얘기 이렇게 아주 짧게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여기 핵심만 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ESG는 사실은 금융과 투자에 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무분별하게 막 도입했던 예를 들면 공사와 공기업의 ESG 경영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로 적절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ESG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ESG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듯이 자, ESG 한물 간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사실은 ESG는 금융과 투자입니다. 경영 이런 얘기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죠. 사실은 결국은 ESG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안전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기업의 배당, 단기 순이익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기업이 얼마나 환경에 관련해서 리스크가 큰 건지 아니면 기회가 있는지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걸 따져야만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고려를 할 때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안전, 인권, 그 다음에 젠더 이퀄리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돈을 벌자 이렇게 만든 개념이 ESG입니다.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걸 ESG 한물 가서 이제 쿨다운 돼서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ESG가 제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ESG 투자나 금융은 금융기관들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데가 당연히 정부겠죠. 그래서 ESG는 투자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E와 S와 G를 묶어가지고 ESG라고 표현한 거는 투자자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지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전혀 적절하지 않은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E와 S는 환경적인 성과와 사회적인 성과를 얘기하니까 패러를 하게 둬도 돼요. 기업의 성과라는 것은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생뚱맞게 G를 붙여놨죠. G를 붙여놨어요. 그게 지배구조로 우리 보통 부르는 건데 지배구조는 환경성과, 사회성과, 경제적 성과와 패러를 하게 놓으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G라는 것은 기업의 여러분들 영어로 하면 가버닝 프린시플이잖아요. 가버닝 프린시플.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지배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어떤 정책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환경성과, 사회적 성과, 경제적 성과도 다 결정이 된다는 의미에서 G는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대들보로 올라가 있고 기둥이 아니에요. 기둥은 환경, 사회, 경제입니다. 우선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E와 G와 S 이름 좋다고 하죠.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업들이나 아니면 뭐 이해관계자들이 E와 S와 G에 대한 중요도 내지는 접근 방법이 같으냐 비슷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게 오늘 주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회 이슈들이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안전, 인권, 노동, 젠더 이퀄리티 등등 이런 등등의 이슈가 어떤 이슈냐? 기업은 위험에 관한 이슈입니다. 위험이에요. 잘 관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이슈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목에 기회인가 뭐 위험인가 했잖아요. 소셜 이슈를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소셜 이슈는 미니멈으로 관리를 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보통 최적 의사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그 중요한 안전을 최소한만 관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가장 미니멈으로 최적 수준으로 소셜 이슈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겠다? 사실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후에 관련된 이슈나 환경에 관련된 이슈는 만약에 아직도 우리나라 대기업이 기후는 위기다 또는 기후는 위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덜 떨어진 경영자입니다. 그건 위기이지요. 위기이지만 80% 정도 제가 나름대로 그냥 숫자로 막 매기는 거예요. 20% 위기와 80% 기회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은 기후변화를 위기로 보는 사람 별로 없고요. 이게 기회구나라고 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기업들 많이 있긴 하죠.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수동적으로 방어적으로 위기관리로만 기후변화를 본다.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는 압도적으로 기회다. 소셜 이슈는 완전히 위기다. 그러니까 위기라기보다 참 위험이다. 관리해야 된다. 그럼 추이는 뭔가? 추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슈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할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추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가버넌스 스트럭처거든요. 그리고 가버넌스 원칙인데 지금 MSCI와 같은 그런 데서 ESG 점수가 얼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전전긍긍하잖아요.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버넌스와 우리나라 기업에 맞는 가버넌스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한테 추이 점수 무시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외국의 추이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이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CEO를 견제하는 게 이사회의 기능이에요. 그게 서양식 이사회입니다. 우리나라 이사회는 전혀 그렇지 않죠. 저도 사회이사를 하고 있지만 이사회에 들어가가지고 CEO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 반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독립성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사회이사들은 이사들이야 올 안에서 보통 크고 스카우트 되어 왔으니까 전문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이사들은 누가 제일 많은지 아시죠? 교수가 제일 많습니다. 교수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교수지만 잘 몰라요. 말하자면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사가 독립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와 같이 주로 재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소유구조가 서양식 소유구조보다 열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를 뿐이죠. 어떤 게 더 나은지는 길게 가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의 지배구조가 오너가 독점하는 구조인데도 잘하고 있는 기업들 많잖아요. 3세, 4세까지 내려갔는데도 안 망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단순한 이슈가 아니다. G는. 그래서 G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산업계에서 경제 전체에서 한번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이슈이지 우리 개인 기업이 야 이게 기회냐 위기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 여기서는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ESG 펀드라고 라벨링을 해가지고 굉장히 늘었다고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런 그림들이 사실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정말 ESG 펀드가 뭔지 파고 들어가 보면은 마치 많은 기업들이 우리 ESG 경영한다고 선포하고 옛날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ESG라고 라벨링만 했을 뿐이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몰라요. 전통적인 방법하고.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제가 옛날부터 만든 자료인데 왜 우리가 ESG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했는가를 제가 이제 분석한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한 거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가지를 얘기했지만 그 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것만 제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 ESG와 관련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배경이 있느냐, 기술과 금융입니다. 오늘 주제와 맞아서 제가 이제 이 얘기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우리는 기후변화 문제, 특히 예를 들면 어떻게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기후변화의 본질과 솔루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키워드가 거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솔루션도 다 똑같이 생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아니면 CCUS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사실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오늘 제가 꼭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필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아주 중요하죠. 근데 그 CCUS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당연히 기술 이슈잖아요. 기술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 발전을 R&D 투자하고 기술 발전을 많이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되죠. 그러면 아마 가격이 발전 단가 가격이 뭐 에너지 단가가 페리티를 이루고 어쩌면 신재생 에너지나 CCUS가 훨씬 더 쌀지도 모르죠. 다 기술 이슈입니다. 근데 기술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중요해지는 게 뭔가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죠. 뭐 잘 아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는 뭐 몇천억 단위잖아요. 그런 게 많죠. 금융 이슈입니다. 물론 그걸 기업이 다 뭐 자체 조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그걸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금융 이슈가 지금 우리 기후변화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만들었던 용어인 ESG에 우리가 그렇게 과잉 반응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어쨌든 기술과 금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죠. 제가 매경에 칼럼을 6년째 쓰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달에 제가 매경에 썼던 글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고, 그래서 한번 자랑해 하려고요. 그때 제가 뭐라 그랬느냐면 ESG 투자는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용어를 ESG 경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ESG 투자라는 용어를 써야죠.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만들고 투자자의 관점이니까. 근데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계속 신문에서 ESG를 도배하고 모든 기관에서 ESG에 대해서 안 하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조바심이 나고 이렇게 계속 될 거냐? 제 정답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올해가 끝입니다. ESG를 가지고 떠드는 건 올해가 끝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ESG가 그럼 사라지느냐? 아니면 중요성이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 오히려 더 이제 ESG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될 트렌드는 뭐냐면은 이해관계자 요구가 갈수록 강해진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이해관계자는 수없이 많지만요. 이런 트렌드를 푸시하는 것은 주로 투자자, 종업원, 그 다음에 뭐죠? 투자자, 종업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로 행동주의 투자자들입니다. 그런 투자자들이 기업으로 하여금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계속 푸시하는 거죠. 두 번째, MZ세대 가치관 변화.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약간 슬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MZ세대가 그냥 한 10대 정도 되는 애들이 그냥 뉴진스 얘기만 하고 블랙핑크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많은 애들이 기후변화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은 바람직한 게 아니라 좀 슬픈 현실입니다. 걔들마저도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현실. 그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런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애들이 우리가 지금 진짜 위기가 닥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2070년, 80년에는 정말 무섭다. 무슨 일이 벌어날지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슬픈 일이죠. 세 번째, ESG 투자 시장이 오히려 축소될 거다. 왜 축소되느냐 하면은 가짜 ESG가 다 걸러내지기 때문에. 말하자면 라벨링이나 아니면 그린워싱에 대한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해서 엉터리 ESG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ESG가 남는데 진짜 ESG는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죠.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ESG 시장 통계를 보면은 2023년 들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공시, 규제, 법제화인데요. 이게 뭐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올라오죠. 그러고 나면은 이머징 단계를 거쳤다가 뭐 내재화됐다가 어쨌다가 제일 마지막 단계가 제도화 단계입니다. 제도화 단계는 뭐죠? 법제화입니다. 물론 꼭 법을 통해서 제도화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율적 뭐 규율도 있고 규정도 있고 관습도 있고 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시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게 큰 이슈가 돼 있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강화된다. 그 다음에 이제는 ESG 경영 얘기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리백 하겠다고 선언해봐야 전략적 효과 없다. 넷제로 전략적 효과 없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SK가 처음 넷제로 선언할 때만 해도 내부에서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작용했느냐 하면은 제일 먼저 치고 나가자. 어차피 할 거 제일 먼저 치고 나가자. 이게 그 내부의 지배적이었거든요. 제가 자문위원 때였는데. 근데 지금 누가 뭐 넷제로 선언한다고 누가 뭐 신경이나 씁니까? 오히려 내년, 내후년 되면 어떻게 되죠? 아리백 안 하면 페널티를 받게 되고 넷제로 선언 안 하면은 이해관계자들이 계속 그림 하싱한다고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ESG 투자의 찬반론이 확산될 거다. 이미 확산되고 있죠. 학계에서. 진짜 돈이 되리라는 게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ESG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녹색 채권을 발행했는데 녹색 채권이 일반 채권보다 정말 프리미엄이 있어. 이거 저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계에서도 가만히 ESG 이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반성론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정치권에서 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ESG와 같은 이런 이슈를 정치권이 들어서서 오염시키고 있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물론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ESG를 가지고 공화당은 ESG를 해서 뭐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오히려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은 오히려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니? 더 해야지. 그러면서 가장 이 분야의 유명한 스타일 블랙록의 레리 핑커 같은 사람들이 터지는 거예요. 좌파도 공격하고 우파도 공격하고 민주당도 공격하고 공화당도 공격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레리 핑크라는 사람이 블랙락의 1경이 넘는 자산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2018년부터 매년 CEO들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상당히 폼을 많이 잡았죠. 처음에 2018년, 19년, 20년, 21년까지는 정말 폼을 많이 잡았어요. 기후변화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DEI,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잘못 보면 잘못 생각하면 이 사람 마치 환경주의자처럼 평화주의자처럼 뭐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애초에 없었던 거죠. 애초에 이 사람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투자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였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은 너 사실은 돈 벌려고 그러잖아.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환경이 중요하다, 뭐 다양성이 중요하다 얘기 왜 하니? 솔직하게 얘기해.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라벨링을 하기 시작했느냐면 그린워싱이다. 실제로는 환경과 뭐 인류와 뭐 인구가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말만 그렇게 떠들잖아. 속내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게 그린워싱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편지가 매년 편지를 보면은 참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해가 지날수록. 근데 이 모든 7년에 걸친 편지 중에 일관성 있게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기후변화는 확실한 돈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기후변화는 확실한 돈이다. 이건 매년 그 얘기를 해요. 매년. 그렇게 하다가 올해 최근의 현상은 뭐냐면은 하도 ESG 이슈를 정치화시키고 공격을 하니까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 이제 더러워서 ESG 얘기 안 하겠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언제 고상한 척했냐. 나는 투자 의사결정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하도 공격을 하니까 정말 나는 이렇게 무기화되고 정치화된 ESG 용어 자체를 쓰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지만 밑에 있죠. 탈탄소, 그 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사회적 이슈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는 영원히 그걸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ESG가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상징적으로 이 ESG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모든 사회적 이슈가 마지막 단계에 가면 제도화됩니다. 이 제도화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화는 양면의 날이에요. 사실 양면의 날이 뭔지 아시죠? 그죠? 바깥에도 날이 있지만 안쪽으로도 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체가 사회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 이 ESG 제도를 공시하는 걸 강제화하는 게 사회를 말하자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그건 복잡한 이슈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ESG 정보를 공시하라고 강제화하면 기업들이 ESG에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측정을 해야 되고 공시에 따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고 뭐 페널티를 받으니까요. 한편 이 공시 제도가 법제화되는 순간 기업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사회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 이런 거의 생각은 멈추게 됩니다. 멈추게 되고 그냥 법만 지키게 되는 거죠. 법만 지키게 되고 공식 규제만 지키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바뀌는데 너무 빨리 제도화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도화시키는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제도화를 통해서 강제로라도 기업들을 뭔가 하도록 만드는 그 베네핏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아까 블랙락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공시 제도 자유 강제화 얘기도 했지만 이거와 관련된 신조어가 그린 하싱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NGO 국제 NGO 단체인 지금 여기 없나 보네요. 플래닛 트래크라는 비영리 조직에서 그린워싱의 종류를 6가지로 쭉 구분을 했어요.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사람들의 이해관계들을 속이려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린 하싱인데 요즘은 기업들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하천 청소를 해놓고 ESG 경영을 한다. 뭐 이런 소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리를 잘 안 한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가능하면 ESG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왜 안 하려고 그러냐면 점점 더 산업 리스크와 그 다음에 익스포저가 더 많이 돼가지고 오히려 괜히 말썽만 일으키기 쉽다. 가능하면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그게 좀 심각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당이 되지만 2050년까지 넷제로 하겠다고 해놓고 선언만 해놓고 그 다음 해봐도 얼마나 달성했는지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린 하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벙어리처럼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했다가 괜히 손해볼까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면 최소한의 말을 해야겠죠. 법제화가 되면. 그래서 법제화의 약간의 그 장점이랄까 그런 게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인데 제가 본래 거기에는 자료를 넣지 않았지만 자료를 하나 여기 넣어놨는데요. 제가 조금 이따 지나가기 때문에 볼게요.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지금 바쁩니다. 저 나름대로 되게 바쁜데 뭐냐면 여기 자료는 없는데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제가 그 금융위에 ESG 금융 추진단 위원입니다. ESG 금융 추진단 위원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공식 법제화에 관한 뭐 논의를 해요. 3차 회의를 지난주에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신문에도 봤겠지만 회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한 줄 있어요. 본래 우리 로드맵에 의하면 2025년부터 매출액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은 공시 강제화가 적용되기로 2021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1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가는 거니 아니니? 그리고 막 압력이 막 들어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회의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고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 딱 한 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슈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을 바꿔가지고 사업보고서에 하도록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래서 공시로 할 거냐, 연결 재무제표처럼 모든 기업들을 연결할 거냐, 스코어3는 어떻게 할 거냐, 수도 없이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모든 이슈는 전혀 타치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다만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것만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은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제가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현황은 그렇습니다. TCFD 잘 아시죠? 그리고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회계기준처럼 IFRS 만들어서 S1, S2라는 걸 발표하고 S2라는 건 기후변화 공시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 공시는 그 전에 있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인 TCFD를 그대로 따라서 거의 번역하다시피 쓰고 있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TCFD는 적당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관한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리고 그걸 지배구조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공시하도록 만드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였는데 그걸 IFRS라는 국제기구가 회계기준기구죠. 그걸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S2라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올해 6월에 발표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국이 2025년까지 한다는 게 실체가 뭐냐면은 기업 회계 기준이 만든 S2를 우리나라에 언제 강제화할까의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S2를 그 이슈인데 그냥 이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좀 아시니까 제가 시간을 요금에도 이걸 제가 조금 중간에 얘기했던데요. 오늘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TNF인데요. 이거 저는 정말 요즘 강의를 하면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TCFD가 아니고 TNFD인데요. N은 Nature입니다. Nature. Nature인데 TC는 Climate Change잖아요. 근데 N은 Nature입니다. 기후 변화를 그대로 G를 빼고 Nature를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목적도 똑같고. 뭐냐면은 기후변화에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분석해서 공시하고 어떻게 관리할지 밝혀라는 것과 똑같이 자연에 대해서 자연과 관련해서 니네들이 위험이 뭐다, 기회가 뭐다, 어떻게 관리할래, 어떻게 측정할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갖고 갈래라는 걸 다 공시하라는 게 TNFD인데 여전히 자발적 이니셔티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TNFD가 TCFD처럼 지금 강제 규정화 곧 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거죠. 기후에 관해서 얘기한 지는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1988년부터니까 30몇 년 됐잖아요. 근데 네이처에 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건 불과 1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강제화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 백그라운드에는 선진국들, 특히 EU 국가들의 어떤 정치적인 논리가 당연히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이 프레셔로 받아들여지니까 TNFD 대비해야 됩니다. TNFD 얘기하면 용어마저 처음 들어봤다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산업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요. 근데 그럴 이슈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이슈가 아니다. 이 다 생략하고요. 이건 이제 많은 기업들이 TNFD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좀 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여기 오늘 오신 포스코는 이 TNFD에 포럼 멤버로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14개 기업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협의체가 아니라 포럼 멤버로 가입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앞서 나가시는 거죠. 그나마 그죠? 근데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발행을 안 하는데 외국 기업들은 수백 개가 지금 벌써 하고 있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아직 강제 규정도 아닌데 이미 뭐 할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하면 전략적 효과나마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면 전략적 효과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 넘어가고 마지막 것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녹색 금융, 지속 가능 금융 등등에 관한 이제 개념 분류 유엔이 해놓은 거고요. 기후 금융 잘 아시죠? 뭐냐면 기후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는 금융 시장과 수단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후 금융도 당연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순환 금융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순환 경제 잘 아시죠? 뭐 플라스틱이나 인터넷 웨이스트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연금융 얘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금융이 네이처 파이낸싱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이건 자발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겁니다. 자발적인 금융 시장이. 그래서 기후금융 상품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후금융 상품뿐만 아니라 자연금융 상품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걸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겁니다. 생물 다양성 거래시장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래 시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권 거래 시장과 똑같은 구조의 생물 다양성 크레딧 시장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곧 시작될 건데 자발적 시장으로 시작할 겁니다. 우리 대출권 거래도 자발적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자발적 거래 시장이. 이 자발적 거래 시장인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생물 다양성을 최소한 증진시키거나 유지시키거나 막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인정이 되면 그만큼 그냥 크레딧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크레딧을 시장에 가서 파는 겁니다. 뭐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호에 관한 CDM 있잖아요. 개도국에 가가지고 뭔가 뭐 탄소 배출을 줄일 프로젝트라면 그만큼 측정을 해가지고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게 지금 바이오다이버시티 크레딧 마켓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호주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민간에서 하는 일인데 예를 들면 음식물 웨이스트를 줄이면은 음식물 웨이스트를 줄이기 위한 금융 상품을 개발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죠. 해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은 어떤 금융을 자본을 조달해가지고 그 자본 조달을 하면서 뭘 내거는지 하면은 우리는 음식물 폐기물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줄이겠다. 그 목표가 달성되면은 이자를 좀 싸게 해주세요. 목표 달성 못하면 내 이자 많이 줄게요.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금융 상품이 이미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서큘러 이코노미인데 요거는 뭐냐면 폐플라스틱 회수하는 시스템이 여기 토마를 해서 유명한데 리버스 밴딩 인프라스트럭처라고 다시 회수하는 그 시스템이죠. 그 시스템을 여기에 투자하는 거죠. 이 레디핑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예를 들면 로레알이 이런 펀드를 자금을 조달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플라스틱을 몇 퍼센트 재활용하고 뭐 재활용된 플라스틱을 몇 퍼센트 쓰겠다 목표를 내세우고 그게 달성이 되면은 로레알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의 채권이 되고 달성을 못하면 로레알한테 되게 불리한 채권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선진국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우리나라는 뭐 이런 걸 알고 우리나라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우선 공공부문의 녹색금융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충분하지 못하고 앞으로 네이처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할 거다. 어차피 공공부문은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부분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GCF 있잖아요. 송도에 GCF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규모는 거의 뭐 5% 10%도 안 된다. 나머지 전부 민간의 금융을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간 부문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기후 금융은 미티게이션과 에듀테이션을 목표로 하지만 녹색 금융 상품 GSS라는 건 그린 소셜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뜻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채권이 가장 활발하게 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녹색이 아니고 사회적 채권 발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회적 채권은 여러 가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측정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속가능 채권, 지속가능 연계 채권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해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내거나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것은 우리는 케어한다. 사람도 케어하고 자연도 케어한다는 시그널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내고 평판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적 목표의 GSS 발행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장기적 책임 투자자들의 적극적 수요로 선진국 중심으로 녹색 채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더라. 이건 이제 학자들이 밝혀내는 거죠. 그러니까 녹색 채권을 발행하면 어차피 자금을 조달하는데 일반 자금 조달보다 훨씬 더 이자가 유리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녹색 채권 시장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후변화 대응은 순환경제, 생물 다양성 등의 다른 환경 이슈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서 그와 연계된 금융상품도 같이 발전하고 있다. 제가 중간에 슬라이드를 많이 생략해서 못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으면 기후변화를 넷제로 2050년이잖아요. 중국이 2060년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2050년 넷제로 달성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너지에 초점을 두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 제로라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너무 먼 일이잖아요. 일단 내질러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희망이 하나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좀 스마트해지면은 에너지에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기후 넷제로를 한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순환경제 이쪽이 우리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클라이밋 리질리언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클라이밋 리질리언스라는 건 우리 기후변화로 인한 손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우리 자연의 능력인데 그 자연의 능력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물 다양성과 뭐 생태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역할이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최근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그나마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 등을 활용한 이 솔루션이 기후변화 에너지 솔루션보다 더 오히려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자각이 일고 있고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다가올 거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발표 마치겠습니다.